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여기 지금 전 세계는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기술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톰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럽, 미국의 자동차 기술을 가까이에서 비교하며 자타공인 전기차 전환기 시대의 기술 브로커라 불릴 만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술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렬하고 뼛속 깊이 감동을 받은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국제 자동차 기술 박람회에서 한국이 보여준 진짜 기술 덕분이었어요. 박람회 첫날 아침 전시장 앞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모인 자동차 기술자들과 투자자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에너지 혁신 트렌드 분석이라는 세미나 세션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 입장이었지만 사실 누구보다 한 나라의 기술이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얕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테슬라보다 저렴한 대안 정도로 여겼습니다. 고급스러움은 독일, 실용성은 일본, 양산력은 중국, 혁신은 미국이라는 고정된 프레임 속에서 한국은 가격 대비 기술이 빠르게 따라온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업계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실무를 들고 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 유럽에서 시험 주행한 차량 중 가장 긴 거리 기록이 한국 기업이었다. 등등 기술자들끼리만 아는 조용한 흥분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 오전 세션에서 중국이 펼친 전시관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6대의 EV 차량이 중앙에서 회전하고 있었고 초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차세대 전지 강국 중국, 유럽과 아시아를 잇다는 슬로건이 반복되었어요. 일본 부스는 반대편에서 정교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명 1000회 이상 보장, 온도 안정성 99.98% 등 눈에 띄는 수치를 전면에 배치해 기술 신뢰감을 강조하고 있었죠. 점심을 먹으러 전시장 뒤편 라운지로 향하는 길목, 저는 우연히 프랑스 기업의 CTO인 마르셀 베르테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그와는 전기차 플랫폼 협업을 통해 여러 차례 교류한 사이였습니다. 이번에 한국 쪽에서 뭔가 들고 온다고 하던데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요? 글쎄요. 들고 와도 달라질 건 없지 않나요? 저는 그 말에 확신 없이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까? 빠르게 쫓아오는 나라라고. 정작 누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는 측정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오후 그 유명한 라운드테이블 기술 언론 공개 토론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들과 각국 기술진이 모인 공개 토론 세션으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까지 참여한 행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일본 니케이의 자동차 담당 선임 기자 다카하시 유우지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의 원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을 말하지만 결국 그 기반은 어디서 나왔는가, 누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만든다고 해도 소니가 없었다면 그 배터리는 없었고 도요타가 없었다면 하이브리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돌려 한국 발표석 쪽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결국 지금의 한국차는 잘 만들어진 일본차의 경제적인 복제품이라 볼 수 있죠. 유럽 고객이 한국차를 사는 이유요? 가격이 싸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말이 끝나자 장내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한국 대표단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던 한 박사와 기술진 몇 명은 말없이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모든 말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발언권을 잡은 쪽은 중국이었어요. 저우렌이라는 인물은 서류를 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건 맞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차가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핵심 소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한국차가 중국 없이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는 말은 밥을 쌀 없이 지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박람회 둘째 날 아침, 저는 어느 때보다 이른 시간에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 입구부터 평소보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정각 10시, 무대에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인 한 박사가 올랐습니다. 흰색 셔츠 위에 어두운 네이비 재킷을 걸친 단정한 차림, 그 흔한 PPT 인트로 영상 하나 없이 그는 한 손에 리모컨만 든 채 담담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배터리는 수치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수치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관중석 여기저기서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박사는 소개 없이 바로 기술 시연으로 넘어갔습니다. 준비된 전기 SUV 차량 한 대가 무대 한쪽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 옆에는 대형 충전 모듈과 해체된 배터리 셀이 투명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배터리는 방금 전 완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고체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에는 액체 전해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배터리가 실제 주행 조건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실외 주행 트랙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랙은 국제 전기차 시험 기준에 맞춘 순환 루트로 평지와 경사, 코너링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차량에는 온도 센서, 전류 센서, 회로 안정성 감지 장치 등이 빼곡하게 장착되어 있었어요. 관중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전류 소모량은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고 배터리의 발열 반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놀라웠던 건 전력 소모 곡선의 기울기였어요. 한 박사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60% 이하부터 전력 효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는 20%까지도 곡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셀 간 전압 편차가 0.002V 이하로 유지되고 있죠. 고체 전해질의 균일한 이온 이동 덕분입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술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이 정도의 효율이라면 단순히 멀리 가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전기차의 기술적 한계를 본질적으로 돌파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행을 마친 차량의 최종 수치가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총 주행거리 1016km. 숨죽인 듯한 몇 초가 흐른 후 관중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영국 기술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건 지금까지 발표된 그 어떤 시제품도 넘지 못한 수치야. 말도 안 돼. 또 다른 독일 기술자는 스크린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마침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건 더 이상 프로토타입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생산 라인만 갖춰지면 바로 상용화 가능합니다. 한 박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조용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단지 주행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듯 했습니다. 그가 손짓으로 무대 옆에 대기 중이던 장비팀을 부르자 충전기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계측 장비들이 차량 주위로 신속히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속 충전과 열분산 테스트입니다. 이 단 한 문장이 현장에 다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진정한 수준은 충전 중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전 속도는 수치로 보여줄 수 있지만 발열은 속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죠. 차량이 고속 충전 모듈에 연결되자 대형 스크린에는 초 단위로 잔량 게이지와 온도 변화 그래프가 띄워졌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충전 게이지는 믿기 어려운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충전량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차량 바닥에 설치된 3D 열화상 카메라의 화면은 여전히 짙은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라면 5분 고속 충전만으로도 붉은색 열 반응이 번졌을 구간입니다. 그때 제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계 열제어 엔지니어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열분산 시뮬레이션 그래프와 대조하며 중얼였습니다. 이건 액체 냉각 방식도 아니고 외부 흡열 장치도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저 정도 발열 제어가 가능하지? 충전이 9분 32초를 넘겼을 때 충전 잔량은 81%를 찍었습니다. 이 숫자가 가진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숨을 멈춘 듯 말이 없었습니다. 충전 속도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배터리 셀 표면의 평균 온도가 31.4도에서 한치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한 박사는 가볍게 마이크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의 고체 전해질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다르게 이온 전도율이 높으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내부의 발열을 외부로 전이시키지 않기 때문에 방열장치 없이도 이와 같은 결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 실린 정리 수치는 단 두 줄이었습니다. 충전 시간 9분 32초, 최대 세론도 변화 3.2도, 조용히 어둠을 덮은 듯한 침묵 속에서 한 박사는 마지막 테스트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배터리 셀의 구조 안정성 테스트입니다.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항목이 갖는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던 수많은 연구팀과 기업들이 마지막 순간 이 팽창률이라는 단어 앞에서 좌절했었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수백 번의 충방전을 견뎌야 하는 생체 조직과도 같습니다. 이온이 움직일 때마다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며 내부 압력이 누적되고 결국엔 셀 외벽이 휘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기죠. 그 균열이 화재로, 성능 저하로, 수명 단축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상용화의 벽이었습니다. 무대 옆에 투명 챔버 안으로 배터리 셀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차량 없이 셀 단위로 직접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어요. 고속 방전 급속 충전 정지 상태 반복 주기. 이 일련의 사이클을 20분 내에 300회 이상 반복하며 미세 단위의 팽창 변화를 측정하는 고속 연력학 장비가 가동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객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쌓였습니다. 대화는 멈췄고 모두가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기업 소속 기술자들은 무표정 속에 미세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분이 지나고 사이클 횟수는 220회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의 수치는 여전히 0.000%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독일계 전지소재 물리학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거의 이상 상태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고체가 아니라 초고체로 분류돼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말에 주변 전문가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MIT 재료공학 박사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옅은 한숨과 함께 속삭였어요. 이 정도 팽창 억제력이라면 이미 전고체 배터리의 개념을 한 단계 끌어올린 수준입니다. 최종 사이클 300회를 넘긴 시점, 시스템은 자동 종료되었고 챔버 내부에서 배터리 셀이 자동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한 박사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간단하게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출된 최대 팽창률은 정확히 0.000%, 내부 전극 밀착력은 99.999% 유지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진은 이 결과를 3개월간 7개 기관의 독립 측정으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어느 한쪽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약속된 듯하지 않은 박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감동이나 흥분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경외심이 담긴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박수를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치와 검증이 만들어낸 찬사였어요. 일본 기자석에선 아침부터 말을 아끼던 한 언론인이 천천히 노트를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행사장 바깥으로 나가면서 무언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말은 이랬습니다. 이건 기사 제목 문제가 아닙니다. 시점 전체를 다시 잡아야겠어.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 구도가 완전히 흔들렸어.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발표 마지막 날 열린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의 한마디였어요. MIT 배터리 연구소의 노암 하워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틀 전 이 자리에서 한 일본 언론인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는 일본 기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의 전기차는 일본 배터리 기술을 모방한 결과물이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 주장은 이 분야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장내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먼저 언급하지 않았던 그 일본 기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발언을 정확히 겨냥한 이 도입부는 이미 전문가로서의 신중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제가 2016년부터 MIT에서 진행해온 세계 배터리 기술 로드맵 프로젝트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대 중반까지 세계 전고체 배터리 연구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기술은 결정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상온 이온 전도율 문제, 반복 충전 시 발생하는 셀 팽창 현상, 고속 충전 시의 내부 열폭주 현상.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본의 전고체 연구는 정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어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2021년 이후 기술 성과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항목에는 충전 시간, 구조 안정성, 에너지 밀도, 재현성이라는 4가지 기준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표에서 유일하게 모든 항목에 걸쳐 A등급을 받은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를 94% 이상 달성했습니다. 특히 양극재의 결정 안정화와 고체 전해질의 계면, 저항 최소화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에 조용히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한국이 일본 기술을 따라왔다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한국은 일본이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했고 그 길 끝에서 일본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기술은 같은 목적지를 향한다고 해도 경로가 다르면 그 자체로 독창성입니다. 한국은 그 경로를 스스로 설계했고 그 설계가 오늘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목소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검증된 수치로 말합니다. 한국은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았고 누구의 기술도 베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묵묵히 준비했고 조용히 세계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암 하워드 박사의 발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주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일본보다도 더 자주 언급되었던 한국은 중국 없이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정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틀 전부터 반복적으로 들려온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시선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을 꺼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객석 이곳저곳에서 약간의 웅성임이 일었어요. 중국 대표단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있어 감정이 아닌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의 생산망 변화를 분석해왔고 그 데이터를 오늘 처음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슬라이드에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생산지 변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표를 따라 시선이 이동하자 명확한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13%, 2024년 6.7%. 현재 한국 3대 배터리 기업 중 2곳은 이미 중국 내 생산기지를 철수하거나 매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한 곳도 일부 고도화 설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은 충북 오창, 울산, 경북 구미 등 국내 고도화 단지로 핵심 설비를 재배치했고 헝가리, 폴란드, 미국 애리조나 등의 자체 기술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완전 독립형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측이 자주 언급하는 양극재, 음극재 소재 공급 의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냈어요. 소재 문제요? 네, 과거에는 분명 중국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양극재의 경우 80% 이상을 자국 내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음극재는 독일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체망을 완성했고 전해질은 세계 유일의 고체 전해질 조합 기술을 개발해 상업화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2년간 중국산 소재의 공급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결정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은 중국산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발언이 끝나자 장내에 조용한 충격이 돌았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 측이 시선을 피하며 노트를 정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노암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의 배터리 기술을 분석해왔습니다. 일본은 정교함, 중국은 물량과 속도, 미국은 시스템 통합의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생산 주권을 확보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서, 누구의 힘으로,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질문에 단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한국은 껍데기다 라던 중국 측 발언은 더 이상 반박의 여지도 없이 증거로 무너졌고 세계는 그 조용한 수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람 회장은 단숨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까지 가격 경쟁력과 빠른 추격자로만 평가받던 한국은 단 하룻밤 만에 세계가 인정한 기술의 중심이 되었어요. 발표 직후 행사장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부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평소 조용했던 한국 기술진의 회의실 앞에는 각국 자동차 기업 관계자, 전지 소재업체, 심지어는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줄을 서서 미팅 일정을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그 모습을 목격하였고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한국은 소재를 수입해야만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며 우습게 여기던 유럽, 일본, 중국, 미국의 주요 기술진이 각자 한국 부스 쪽을 쳐다보며 초조하게 눈치를 살피는 장면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날 오후 바로 이어진 세계 각국 기업들의 급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스웨덴 기업까지 각국을 대표하는 구매 담당 임원들이 직접 한국 기술진에 미팅 요청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중국 측 대형 배터리 제조사의 부사장이 한국 부스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며 기술 협력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한국차는 중국 공장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장담하던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허망한 허세였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기자가 행사장 복도를 서성이다. 이제는 한국의 연구소로 취재 방향을 바꿔야겠다.
며 동료 기자들에게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또한 각국의 대학 연구소는 앞다퉈 한국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MIT, 스탠퍼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한국기술 연구 세미나가 열린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부품 공급망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간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 기술에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캐나다, 호주, 칠레 등 광물자원 강국들은 앞다퉈 한국과 독점 공급 계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산업 구도는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는 한국이 결정한 표준과 기술 흐름에 맞춰 세계 각국이 줄지어 따르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제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좁았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술의 원천은 오랜 역사와 자본, 인구에 있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그리고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는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반드시 세상을 바꾼다는 진실을 한국이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빠르게 쫓아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자동차 기술의 본질, 그리고 배터리 혁신의 세계적 기준이 되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으로서 주변 동료와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결국 정직함과 집요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 그 자체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이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